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예, 잘 되셨습니까? 네. 점점 이 코너가 인기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뭐 기본 10만 원 그냥 예사로 넘기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윤 선생님의 그 역량이 참 종편에서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충분히 말씀을 하시니까 여지없이 이렇게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 뭐 종편 방송은 예. 정해진 틀에 그냥 끌고 가니까 패널이 아무래도 소품에 좀 불과한데 우리 황 소장님 방송은 뭐 얘기할 시간을 좀 충분히 줘가지고 제가 비교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더 이야기를 하시도록 좋은 장을 좀 많이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을에 느닷없이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변호사가 이래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참 드물죠. 그렇죠. 뭐 법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또 한때 국회의원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예상을 깨고 법정 구속까지 된 거는 그 도도맘이라고 좀 내연의 관계로 알려진 사람 여성. 남편이 이제 고소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재판 와중에 남편이 취하한다, 고소를 취하한다는 그 서류를 법원에 냈는데 그거를 이제 강용석 씨가 그 위조를 해가지고 낸 거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주상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물론 뭐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김부선 씨, 연예인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하고 소송하는 또 변호사를 또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도 조금 작용하지 않았느냐 저는 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판사들이 볼 때는 개전의정을 많이 중시하거든요. 개전의정. 재판할 때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납작 엎드리고 왜 정치인들이 재판할 때 휠체어 많이 타잖아요. 수염 기르고 모자 정치인뿐만 아니라 회장님들도 보면 뭐 거의 누워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곧 죽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강용석 씨는 너무 의연하게 한 게 판사가 볼 때는 저 괜찮은 사람인가? 뭐 여기에 대한 기본 좀 의문을 품었던 거 아니냐. 근데 변호사가 저렇게 형을 받으면 5년 동안 못하니까 치명적이죠. 이제 확정되면 못하는데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호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김부선 씨 변호인을 아무도 안 해줄라 해가 제가 그래서 한 방송에 가서 김부선 씨가 뭔 고민하냐 강용석이한테 가면 해달라 하면 바로 돈 안 받고도 해줄 건데 했는데 해줬거든요. 그래서 김부선 씨도 지금 좀 어렵게 됐고 또 본인 변호도 저 양반이 제가 볼 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할 건데 자기 변호를 또 자기가 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본인이 이제 사생활과 관련돼 가지고 고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무소 위조 아니겠습니까? 위조 및 동행사, 뭐 교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이제 김부선 씨와 이재명 시장 간에 또 사적인 뭐 점이 있니 없니 하는 그런 사건에 또 변호인을 맡아서 또 미래 현장인이 하면서 그분이 또 유튜브 채널까지 열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투자도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 우리는 뭐 카메라 앵글이나 뭐 이런 게 좀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뭐 전문 방송인처럼 굉장히 이렇게 앵글이니 뭐니 다 좋게 해가지고 하던데 그래서 거기에 저기 김부선 씨를 출연시켜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게 가만히 보니까 변호 비용을 이렇게 정식 수임해서 받는 것보다 김부선 씨를 출연시켜서 저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김부선 씨가 몸으로 변호비를 비용을 출연으로 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런 일이 또 생기는 거 보니까 사람이 참 한치 앞을 일을 못 내다보는 거 아닌가. 근데 얼마 전에 보면 이 정권이 속이 좀 좁은 정권이니까 김정숙 씨 샤넬 이야기를 또 어울리니 안 어울리니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래 말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빌려 입었다라는 게 말이 되냐. 차라리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나았는데 어울리니 안 어울리니 하니까 그건 굉장히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김정숙 여사가 유럽 방문할 때 대통령 방문할 때 샤넬 옷을 예, 파리. 입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뭐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해서 인터넷에 좀 와글와글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루기는 다루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저걸 공정하게 빌렸느냐 샀냐 그럼요. 빌렸느냐 그렇게 이렇게 물어야죠. 팩트 위주로 좀 접근을 했으면은 또 좀 수긍이 가는 면도 있을 텐데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뭐 저렇게 입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공분을 산 좀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강용석 씨가 나라 걱정도 하고 사회 걱정도 하고 변호인도 하는데 결국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저 덫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유튜브 방송에서도 김부선 씨를 변호인도 맡으면서 계속 출연을 시켰거든요. 예. 기존 방송에서도 이재명, 김부선 그 소송하는 거를 계속 주요 뉴스로 다뤄요. 그러니까 방송들이 보면 네. 오히려 그런 문제를 아주 흥미롭게 정치적으로 부담도 없다고 보고 네. 지금 이재명 씨는 현 정권에서 탄압받는 모양새니까 그렇죠. 이재명 씨에 대해서 부각시키거나 희화시키는 부분은 아무런 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흥행 요소를 방송국에 물어보니까 흥행 요소를 다 다 가지고 있죠, 거예요. 그죠? 예. 네, 김부선 씨는 옛날에 뭐 대마 부인, 대마초부터 시작해서 예, 대마 또 부인 뭐 남방비 갖고 해서 남방 열사 열사. 이미지부터 영화 배우 이 이미지가 있어서 우선 화면이 좀 되고, 또 이재명 지사도 정치인이라고 하기는 사건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네. 사건을 뭐 형을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키고 형수한테 욕설한 거라든지 조폭에 연루된 거라든지 해경군 김씨 뭐 해경군 김씨 그 사건이 뭐 조작 문제라든지 그것도 해경군 김씨로 따지고 보면 그 드루킹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번지면은. 그러니까 이런저런 흥행 요소를 많이 거쳐서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많이 다루는데, 강용석 씨가 나는 여러 가지 뭐 본인이 그 허위로 했으니까 처벌은 받아야 되지만 예상 외로 좀 강한 거는 그런 처신의 문제, 그것도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오늘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것도 얼굴도 세상이 다 아는데 마스크를 말라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팔찌를 차고 가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네. 또 보니까 요즘에 이 정권에 의해서 좀 이렇게 붙들려 가는 사람이 많은데 강용석 씨까지 또 붙들어 갈지는 몰랐는데 네. 우리 사회에 보면 자신의 이름 유명세를 가지고 상당히 좀 뭐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정치적 이슈라기보다는 화제 이슈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분들이 좀 있었지 네, 않습니까? 있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보니까 항상 이렇게 끝이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끝나서 씁쓸하더라고요. 네, 뭐 SNS에도 많이 올라오게끔 이슈되는 거를 자꾸 비난을 하죠. 그래서 많이 올라오게 그 강용석 변호사도 그렇고 뭐 막칼럼니스트 하는 황교익 씨 같은 네, 사람도, 그런 사람도 그러고. 자꾸 나서고, 그런 사람들이 또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박근령 씨 남편 신동욱 씨, 전 정권의 그분도 부마님이라고 해야 돼. 이슈되는 건 총재님이라고 예. 해야 돼. 그건 또 신동욱 씨라고 하면 전화 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슈되는 걸 자꾸 거는데, 강용석 변호사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뭐 잘 하여튼 재판을 하기 바라겠고, 그분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재승박덕이죠. 재승박덕. 예. 참 어려운 집에 태어나가지고 재능도 있고 어려운 집에서 입지전적으로 예, 아버지 해서, 때문에 예, 또 검사도 못 되고 그죠. 예. 그렇죠. 머리도 좋고 다 했는데 좀 덕을 좀 베풀지 못한 것도 이런 거 원인을, 불행의 원인을 단초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저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데서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 옛날에 아나운서들 모인 데서 또 아나운서 이야기 그렇죠. 잘못했다가 그 시끄러웠고 그렇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웬만하면 술자리에 잘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막 그냥 아무 소리도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이렇게 언론에서 한 줄씩 다 다루는데, 저는 중요한 말을 해도 안 다뤄서 한때는 좀 이렇게 섭섭한 적도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사람이 말 같은 소리를 하면 안 쓰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 쓰는가? 그거는 당연하죠. 아, 그렇습니까?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신문 뉴스가 안 돼요.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정상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뉴스가 안 될 수도 있죠. 누가 옛날에 네. 이렇게 댓글에 이래 써놨더라고요. 황장수는 너무 진지해서 이 뉴스 이슈감이 되는 인물이 못 돼서
열심히는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나는 이렇게 뉴스에 적합하지 못한 인물인갑다 하고 한때 기도 좀 죽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튜브 나와서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그 깃발을 잘 세우신 거죠. 그래서 올곧게 방향을 나가니까 분노를 하더라도 일반 분노가 아니라 시인 변형로의 논계의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뭐는 또 뭐 사랑은 뭐 열정보다도 강하단가요? 뭐 변형로 시인 그것처럼 그 분노를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가 여기저기 많이 나왔지만 처음에 하실 때만 해도 외로웠을 거예요. 한 2년 반을 아주 외로웠습니다. 그렇죠. 영화 퍼스트맨 한번 보세요. 닐 암스트롱이 60년대에 퍼스트맨. 60년대에 그 달 그 할 때 저는 그냥 우주선 타고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내려서 뭐 돌 몇 개 주워온 줄 알았어요. 그 목숨을 건 훈련, 피나는 그 실험 그 많이들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가져가고 마지막에 그 아폴로 11호인가요? 타면서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 또 돌아올 때 장면이 모든 행동이 첫 걸음이 참 힘들고 깃발을 세우는 게 참 힘들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엊그제 또 한 보수 언론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딴 방송에는 가짜 뉴스 소동 한 달에 몇만 명이 늘고 또 B 방송에서는 몇만 명이 늘었는데 그 뉴스 브리핑은 어쩌냐 하길래 우리는 뭐 맨날 그냥 한 하루에 한 700~800명 똑같아. 뭐 가짜 뉴스 소동이 벌어져도 별로 더 늘지도 않고 똑같아. 그게 잘하는 겁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어요. 소걸음이 제일 먼저 가요. 제가 옛날에 신문사에 증권 부장할 때 그때 주식시장이 막 뜰 때 있었거든요. 벤처가 매일 빨간 거였어요. 그래서 막 100만 원 넘어가고 그런데 그런 회사 다 망했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38,000원 했는데 그때 삼성전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거 사가지고 언제 오르냐고 그랬어요. 근데 삼성전자 38,000원짜리면 요즘 시세는 어떤지 모르는데 한 250만 원 돼 있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많이 올라가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거는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지. 우르르 했다가 식었다, 우르르 했다 식었다. 이거는 오래 못 갑니다. 인생에서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 게 빨리 가려면 먼저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유구위원회에서 윤 선생님한테 인생 상담을 받고 그래서 어제 그래서 저는 그 신문에서 말을 해도 잘 안 쓰는데 와 저한테 인터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고는 뭐 몇 달에 한 달에 몇 얼마 늘어났느냐 통계를 좀 알아보시라고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뉴스 브리핑은 또 싹 빠졌더라고요. 저는 이슈 감이 못해. 가짜 뉴스 소동에도 사람이 늘지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또 좀 이렇게 씁쓸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요. 아주 위로가 잘 가는 거 지금 많이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착각은 시계소리고 망상은 해수욕장 이름이라고. 착각하고 망상에 빠지면은 제 길이 안 보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을 짚어주는 거 이게 황장수 방송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참 더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씨 문제에서 이재명 씨의 그 이메일이 해킹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다음에 한쪽은 해킹이 됐고 한쪽은 해킹을 하려다가 이렇게 자신의 신상을 내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신상 낸 데 대해서 의심을 해가지고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이재명 이런 애니까 그쪽에서 아마 이렇게 안 들어줘서 실패한 모양인데 저 사건이 굉장히 미묘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선 후보쯤 되고 여권의 경기지사인 사람의 이메일이 해킹이 몇 달 된 채 발견이 되고 또 다른 데는 해킹을 시도하고 있느냐. 그것도 무슨 구글이나 외국 계정도 아니고 트위터도 아니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런 국내 포털이 말입니다. 그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조금 뭐 의아스럽긴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대선 주자로 한때 뛰었다가 그 또 뭐 핵심 지금 정권의 핵심에서 상당히 좀
이 소외당하는 예. 뭐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저런 해킹 사건이 나서 예. 혹시 뭐 정권적인 차원이 계획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살만하기 쉬운데 예. 근데 뭐 전문적인 해킹이라면 또 저런 예. 흔적도 안 남겼을 텐데 예. 저런 게 좀 약간 어설프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뭐 진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논평하기는 좀 이르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남북 문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성열 남북 연락사무소를 여는데 지난번에 미국이 거기에 이제 휘발유를 뭐 80톤을 가지고 간다. 아, 그 중유겠죠. 이 기름때니까 그런 문제하고 경유겠네요, 경유. 그리고 또 뭐 거기에 이 철근이나 이런 걸 갖고 간다 해서 미국이 못 열게 하고 한국은 평양 정상회담 전에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뻗대다가 결국 미국이 또 뒤로 빠지면서 개소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9월 달 평양 가기 전에요. 그런데 이 여기에 돈을 얼마 이렇게 투자했는가? 제가 항상 제 방송에서 대북 사업에 돈을 얼마 썼는지 명확하게 건수별로 좀 밝혀봐라. 예를 들면 판문점 회담을 할 때 55억을 썼다는데 4.27 10억은 시설 개보수를 하는 데 썼고 그 자유의 집인가가 낙후되어서 그리고 45억은 그러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썼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밥 한 끼에 45억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45억이 도대체 밥값은 기껏해야 한 30명 먹었다 해도 뭐 캐비어에 무슨 푸아그라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 비아그라로 먹었다 하더라도 얼마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이 철갑상어 알을 먹어도 금으로 된 철갑상어를 먹어도 그 정도 그 정도는 안 나오겠죠. 금 코팅을 해도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보면 기존 시설 개성에 있는 공단의 사무소 기능, 그 빌딩 안에 사무소를 리모델링 했다는데 100억이 쓰여졌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통일부가요. 자, 그래서 통일부 안에 남북 그 교류 협력 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 관련된 그걸 이제 내역을 안 밝힐 수가 없겠죠. 국감이고 이러니까 자꾸 물으니까 통일부가 의결을 해서 100억을 지출했다. 정확하게 따지면 소요 비용이 97억 8천만 원이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7월 달에 착공했다. 미국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리모델링 공사를 7월 달부터 하고 있다. 그래갖고 9월 말에 마무리를 했는데 기존 건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사무실 개성공단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같은 거기를 리모델링 했는데 이걸 갖다가 97억이나 들어갔다. 그래서 건물 시설 개보수에 79억 5,200만 원, 80억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배수장, 폐수, 폐기물 처리에 16억 6천만 원, 공사 감리 비용에 1억 6,800만 원이 들어갔다는데 폐수, 폐기물 이런 데 16억 6천만 원이 들어갔으면 어지간한 작은 건물 하나 짓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연락사무소가 그렇게 뭐 저도 뭐 개성공단 과거에 가봤습니다만은 거기가 건물들이 이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크지 않은데 이렇게 뭐 폐수 뭐 이런 것까지 몇십억이 들 정도고 전체 조금 수리하는데 100억까지 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내역서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가 없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큰 액수다.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 좀 전용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도 좀 살만하죠. 그래서 연 면적이 1,4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 면적이. 그러면 그 빌딩이 4층짜리인데 1,400평이면 그 한 바닥 평이 350평 정도 되는 이런 건물인데 저한테 98억을 주면 이 연면적 400평짜리 그러니까 연면적 1,400평짜리 건물을 제가 그 돈이면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새로 짓는 값이죠. 새로 짓는 값보다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보수했다면서 빼대는 그대로 다 있고 유리도 그대로 다 있고 안에 좀 고치고 칸막이 하고 좀 낡은 거 좀 청소하고 했을 정도인데 그럼 건물을 전면 개보수하고 숙소도 전면 개보수했다면서 또 남측 노동자가 북측 지역에 올라가 체류하면서 인건비가 비싸고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노무비와
직접 재료비가 85%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렇죠. 너무 좀 과대 계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어디 전용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살만하고 이번에 그 청와대에서 왜 9.19 평양 선언하고 남북 군사 합의서를 그 국회에 거치지 않고 바로 비준해 버렸잖아요. 거기도 그 이유가 뭐냐면 중대한 재정 부담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는데 중대한 재정 부담이 없다. 그리고 판문점 회상 후속 조치다. 그리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이 아니라 국회 비준을 안 받아도 된다.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평양 선언은 하고 판문점 선언하고 다른 게 판문점 선언은 그 기차, 경의선, 동해선, 기차나 관광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평양 선언은 착공만 있거든요. 착공만 있어서 착공은 돈이 안 든다. 뭐 그래서 일방적으로 중대한 재정 부담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청와대에서 한다 이런 이유로 됐거든요. 근데 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하나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면 앞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액수는 정부 말하고 달리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남북 간의 어떤 이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법제처에서 11년 전에 그렇죠. 유권 해석을 내놨다가 이번에는 이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을 했어요. 비준은 국가 대 국가의 비준을 하지 국가가 아닌 나라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내용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비준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거 안 쓰죠. 그죠? 네, 아니지 안 않습니까? 쓰죠, 비준은 조약 비준이지.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법 60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전보장이나 뭐 주권 제약이나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60조 1항에 보면 원조, 그 다음에 이 항행의 자유. 자, 원조라는 부분은 지금 이 개성공단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더라도 원조가 지금 당연히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NLL을 갖다가 지금 평화수역으로 해서 K9 자주포도 지금 못 쏘고 육지로 싣고 나와서 육지에서 연습하고 또 실어다가 다시 갖고 간대요. 그래서 지금 항행의 자유가 지금 해군 군함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가 되게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그것도 있고 또 비행기가 못 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가 국가의 안전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거를 빼버리고 국회 동의를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헌재의 역할 중에 5번째가를 보면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간의 권한의 다툼이 벌어졌을 때 이거는 청와대와 행정부와 그 다음에 국회 간의 권한 다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권한쟁의 심판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낼 수 있죠. 뭐 헌법학자들도 그건 뭐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나치게 형식 논리에 빠진 거 아니냐. 국가가 아닌데 또 비준은 왜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헌법을 무시했다는 것도 원인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제가 보니까 헌법에 조항은 뭐 어떤지는 몰라도 헌법의 취지는 내가 뭔가 지키지 못해서 두고두고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원래 판문점 선언이 모체가 되고 그 밑에 평양 선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게 모법이고 하위법 같은 경우인데. 근데 판문점 선언 지금 국회에서 가 있는데 이 하위법이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게 다 있어요. 군사라든지 돈 쓰는 거라든지 돈 없다지만 이게 중요한 게 평양 선언에 다 있는데 이걸 갖고서 앞으로 다 추진한다는 거는 제가 보니까 옛날에 저희 대학교 때는 예비고사 제도가 있었거든요. 예비고사, 본고사 이렇게 그렇죠. 예비고사는 대학 시험 볼 자격을 주는 시험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능. 거기에 합격한 사람만 대학 시험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합격을 했죠. 근데 지금 이번 그 평양선언 비준한 거는 예비고사 합격증 갖고 본고사도 합격했다. 이렇게 좀 우기는 그런 꼴이고 또 박경리 소설 토지 있거든요. 그 하동의 그 최부자, 최소인의 최참반 대작인데 그걸로 말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별땅 하나 사놓고 최부자, 별땅 하나 한 덩어리 사놓고 최부자 재산이 다 내 거다.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본질하고 이
파생된 거하고 뒤바뀌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는 크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대표적인 꼼수를 썼는데 원래 남북 이 개성 연락사무소 개보수와 관련해서 제가 그걸 기억을 분명히 해요. 7월 16일 날 사업비를 8,600만 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살짝 칸막이나 하고 이렇게 하고 쓸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8,600만 원이라는 초기 사업비를 슬쩍 넣어놓고 나중에는 이게 뭐 공용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8,600만 원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100억 가까운 돈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북 사업을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하고 넘어가는데 참 이게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좀 둔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좀 감시를 해야 된다. 동부가 뭐 비핵화를 위한 운전자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자가 스쿨버스 운전자가 돼야지 저 총알택시 운전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아, 총알택시 위험하죠. 총알택시 위험하잖아요. 그냥 뭐 200km 달리는 게 총알택시 북추족이 되면 안 돼요. 스쿨버스처럼 아이들이 안전벨트 찼나 자꾸 확인해도 부족한데 그냥 달리거든요. 옛날에 보면 사당역에 네. 그 총알택시 그렇죠.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광명, 의왕 뭐 이렇게 뭐 지금도 부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치면 이제 딱 태아가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깨면 와 있어서 그냥 가지. 맨정신으로 총알 택시 타면 그분들은 막 총알같이 갔다가 또 와서 또 태워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시속 한 뭐 150km, 170, 80km 이래 다니죠. 제 후배 하나는 총알택시 탔다가 이 끌어내려가지고 머리가 깨진 적이 있어요. 기사한테 맞아가지고. 아, 근데 이제 기억은 잘 못하는데 시컷 맞고 나중에 지갑 뒤져고 몇 대 더 맞았대요. 너 왜 이렇게 돈을 안 갖고 다니냐고. 돈 좀 갖고 다니라고 몇 대 더 맞았답니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네. 택시 기사한테도 네. 더 맞고. 네. 그럴 정도로 총알택시 위험하거든요. 그분 말을 들으니까 옛날에 영화 중에 제목에 미국의 코미디 영화 총알 타는 사나이라는 게 네, 있었는데 있었죠. 네. 그런데 그분이 총알을 타셨네. 그러니까 하여튼 김정은 수호는 예. 핵 리스트를 안 내놓고 또 완전 폐기도 못 박지 않고 이 시간을 끌고 있는데 우리만 이게 총알택시 타듯이 과속 질주해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죠. 그래서 요즘에 GM 대우 사태가 있어요. 예, 좀 심각해져 가고 있죠. 회사를 분리하는 안건을 하면서 네. 그 주요 주주인 산업은행도 못 들어오게 할 정도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이 볼모로 삼아서 고용을 볼모로 삼아서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있거든요. 예. 김정은하고 배한 것 같네요. 예, 미국이. GM 대우랑 제가 비슷한 점 한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또 적으십시오. 윤삼걸 선생께서 네. 지금 또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북한 김정은이나 GM 대우나 신뢰가 없다 이거죠. 신뢰 없다. 네. 여태까지 북한 김정은 약속 지킨 게 없어요. 사과한 것도 없고 6.25 이후에 수많은 도발을 해도 한 번도 사과한 적 없고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입니다. 예. GM 대우도요. 세계 곳곳에 있는 공장을 지금 다 철수하고 있어요. 네, 철수하고 있죠. 예. 호주에서도 몇 년 전에 그 철수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호주 TV에 광고를 했어요. 우리는 절대 철수 안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TV 광고까지 내고 바로 지원받고서 먹튀했어요. 예. 그럴 정도로 신뢰가 없다. 그래서 알면서 속는다. 두 번째는 있는 동안에 가든 핑계를 대서 최대한 빼먹는 전략입니다. 예, GM대우도 산업은행에서 지금 8천억 지원받기로 했는데 4천억 받았거든요. 4천억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코가 껴가지고 자꾸 지금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군산 하나만 문을 닫아도 타격이 그리 크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닫아버린다면. 네, 창원하고 저기 부평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면서도 우리도 김정은도 비핵화에 대한 뚜렷한 약속이 없으면서 우리도 알면서도 지금 경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벌써 뺏기기 시작했어요. 예. 이런 좀 뭐 예. 여러 가진 핑계로 우리가 모르는 것도 또 뭐 많을 겁니다. 또 세 번째, 국내 정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GM대우도 부평, 창원 공장 유권자들, 정치인들, 또 민노총을 둘러싸고 있는 그 우리 정치인들, 금속노조, 집권자들, 자동차 금속노조 제일 정치가 세죠.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똑같죠. 우리도
문재인 정권도 김정은만 만나서 악수만 하고 나면은 지지도가 한 10%, 20%가 오르니까 국내 정치는 이렇게 신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GM 대우가 김정은이 신뢰가 없다. 최대한 빼먹는다. 그리고 정치가 이용한다. GM 대우가 제대로 되려면요. 갈라면 가라 하고서 거기에 줄 돈을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자, 그 네. 경제도 좀 전문가시니까 네. 여쭤보면 지금 자동차라는 것은 그 1차 예를 들어 하청, 네. 그다음에 2차 하청, 3차 하청 네. 이런 식으로 이 서플라이어 공급자들의 체인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한 3조 정도를 지원하지 않으면 이 공급 체인이 다 무너질 수 있다. 지금 현대차도 생산량을 엄청 줄여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그 1, 2, 3차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지금 부도 직전이다. 지금 지원 안 해주면은 예. 자동차 업계는 큰일 날 지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서플라이어 공급 체인이 한번 무너지면 이게 복구가 거의 어렵다면서요? 그렇죠. 이거는 예. 이 일관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순위도 지금 자꾸 지금 뭐 한 8인가로 현대자동차 예, 생산량이 연 생산량이 예. 지금 8위로 떨어져 한때 5위까지 갔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현대차나 르노 삼성이나 GM 대우나 지금 생산량이 푹푹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고사 위기고 또 그 현대 기아차가 독과점 구조로 되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만 쳐다보고 국내 자동차 업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거의 뭐 예. 경쟁자들이 거의 다 무력화 돼 버렸죠. 근데 기아 자동차가 경영을 잘했느냐? 정몽구 회장이 한때는 잘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업무 능력이 옛날에 100%라면 한 30%밖에 안 몸이 됩니다. 요즘 약해셔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뭐 뒤로 물러서 있다. 지금 들었어요. 연구 개발을 하는데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저 삼성동 한전 그 땅 사는데 10조 이상 들었어요. 그거 공사하는데도 앞으로 몇 조 들고 기부 체납하는데 몇 조 들고 그거 굉장히 그런데도 돈을 다 뺏겼으니까 지금 문 정권이 그걸 또 인허가를 또 안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럼- 인허가 자체가 지금 부딪혀 그렇죠. 있어요. 그럼 십몇 조가 그냥 꽉 막혀 있는데 그거 있으면 신자동차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몽구 회장이 81살인데 지금 49살 된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거의 사실상 왜 물려줬겠습니까? 도대체 길이 없으니까 물려준 거예요. 도대체 길이 없으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물려준 건데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 저도 잘 되기를 조금 바랍니다. 지금 이 국제 경쟁의 격렬한 레이스에서 경주마처럼 달리는 국제 경제에서 조금 우리가 지금 뒤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하청업체 협력업체까지 쫙 돼서 지금 하청업체한테 제대로 돈을 못 준다고 그래요. 자, 과거에 보면 우리가 그 해운업을 박근혜 정권 말기에 제가 그 한진해운을 해체하는 걸 보고 네. 저때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하고를 통합해서 그렇죠. 국내 유일 해운회사를 안 되면 당분간이라도 이렇게 해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라도 국채 그대 해운사라도 유지시켜야 되는데 돈은 그런데 좀 투입해야 되는데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그냥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한진해운을요. 네. 그때 뭐 보면 뭐 조양호 회장과 무슨 뭐 저기 최순실 뭐 이런 어떤 관계들 문제도 있었다 뭐 이런 별별 이야기가 난무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한국의 해운 이 부분을 해체함으로써 그 노하우나 모든 이런 캐리어가 다 사라져 버리면서 중국한테 다 뺏겨버렸다. 그렇죠. 해운은 국가 중요한 물류거든요. 수출입이 대부분 배로 나가잖아요. 제4군이라잖아요. 유사시에 해군을 보관하는 군인 수송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배들은 다 징발하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 덩케르트인가 보십시오. 그 그- 배가 징발해가지고 그 징발령이 떨어지고 민간 배들이 뭐 군인들 후송하고 예,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조선을 그때 살리고 해운을 주겠거든요. 거꾸로 돼야죠. 해운을 살리고 조선은요. 정부 지원하는 거는 사실은 없어야지. 왜냐하면 멀쩡한 조선소도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 받는 회사가 그 뱀파이어나 이것처럼 계속 빨대 받아서 빨대 빠고 사는데 정상적인 것도 줄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 지원이 중요한데 현대 자동차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구조조정은 요구해야 돼요.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도 자꾸 파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못하게 막고 그 돈을 새로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 자동차가 지금 현대카드가 영업 잘한다고 소문났잖아요. 근데 현대카드가 제 실력으로 한 겁니까?
현대 자동차 살려면 현대카드 발급받아서 그걸로 사면은 싸요. 한때 미국의 그 포드나 그다음 GM이나 크라이슬러가 자동차를 제조해서 벌이는 수익보다 거기에 론, 자동차를 살 때 그 론, 캐피탈로 돈을 더 벌었다고. 그렇죠. 그러다가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몽구 회장 사위가 해요. 정태영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동차 하는데 또 하고 또 캐피탈을 하다 보니까 카드까지 간 거 아닙니까? 하고 또 광고회사도 또 그 현대 광고하는 것도 또 딸 쪽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SK 최종현 회장은 수수료 장사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야, 그거 뭐 존칭 광고회사 안 하고 뭐 이런 거 안 했는데 아들인 최태원 회장은 이제 광고회사 조금 하다가 이제 지금은 처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재벌은 자기가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하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빗나갔을 때는 철퇴를 내려치야지 괜히 경쟁을 못하게 자꾸 막고 이러지는 말고 땅 짚고 헤엄치는 게 나중에 지 죽는 길이죠. 그렇죠. 가지치기를 하도록 정부가 도와줘야지 지금 공정위나 검찰이라는 엉뚱한 데 자꾸 기업 기죽이는 쪽으로만 자꾸 하니까 참 안타까운. 본말이 전도가 된 거죠. 자,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일본의 그 리드 3사 자동차에 토요타, 혼다, 그리고 뭡니까 그 저기죠 닛산 이 세 개가 다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참 희한하더라고요. 세 개가 세계적으로 다 잘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저는 차를 많이 봅니다. 영화에 가끔 현대차가 가뭄에 콩나듯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협찬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일본 차들이 뭐 유럽이고 아프리카고 남미고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잘 나가는 세 개 말고 미쓰비시, 뭐 서저키, 무슨 뭐 마츠다 이런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자동차 회사들이 뭐 7, 8개가 있더만요. 그 밑에. 그래서 한 10여 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아직도 건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은 자동차에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리 됐나 싶더라고요. 거기가 모노쭈꾸리라고 해서 장인 정신 이게 우선 기술이 사실 앞섭니다. 연비가 국내에 와 있는 일본 자동차들이 연비가 한 뭐 15km, 20km가 막 나와 리터다. 그 품질이 좋거든요. 우리 현대차는 제너시스가 신형이 옛날 구형보다 연비가 더 나빠요. 그럴 정도로 기술 개발이 좀 떨어졌고 일본이 아무래도 좀 기업하기 우리나라보다 좋은 거죠. 거기는 그 세습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서 별로 관여 안 하잖아요. 토요타 같은 데도 그렇죠. 보면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마 그 다들 검찰에 불려가고 공정위 불려가서 철퇴 맞을 건데 경영만 잘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게 우선은 앞서고 기업가 정신이 좀 뛰어나다. 우리 같이 저렇게 좀 견눈질 안 파는 게 하고 아니고. 그리고 또 노조가 우선은 우리 같이 그렇게 심하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저 현대자동차 뭐 노조원이 거의 연봉이 억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 일본이 지금 임금이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요즘 대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가 일본에 취업하러 가는 애들이 몇만 명 된다고 지금 듣고 있어요. 조용히 한 명씩 한 명씩. 특히 뭐 기계 분야니 뭐 이런 데는 많은데 거기에 간 애들을 보면 다 좋은데 월급 수준이 너무 낮다. 맞아요.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한 뭐 60-70%밖에 안 되는 것 그리고 같아서 또 대기업하고 중견기업하고 차이도 한 10%가 안 되고 별로 안 납니다. 또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 차이도 또 10%가 안 나니까 중소기업 지방의 향토 중소기업의 단위나 대기업의 단위나 월급 차가 한 15%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먹이 사슬 구조라 대기업에서 모든 거를 다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좀 땡겨버리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없는 거죠. 대기업 납품만 보는 건데 그게 정부에서 아무리 중소기업 지원하고 납품 단가 깎지 말라고 해도 그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삼성에서 납품 받는 업체를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한다? 안 합니다. CR이 안 먹혀요. 왜냐하면 담당 임원은 자기 실적이 안 나오면 자기는 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중소기업을 그냥 눌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그 수지 타산이 안 맞고 언제 문 닫을지 모르니까 이게 우리나라 먹이 사슬 구조에 좀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정부가 진짜 하려면은 이런 거부터 바꿔야죠. 중소기업이 먹고 살 수 있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엉뚱한 거를 때려잡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본이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그 가끔 일본의 무슨 잡지나 이런 거를 보면
춘투라 해가지고 막 봄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머리띠 하면서 길거리로 몰려놓는 일이 빈번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안 보인 지가 한 25년은 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옛날에 일본 춘투가 유명했죠.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심해졌어요. 지금 뭐 그 민노총이 또 촛불 2주년 맞아서 또 뭐 시위한다고 뭐 파업한다 이런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정권에서 노조가 잘못된 거를 가차없이 혼내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지금 정권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참 저 근본적인 이 구조 문제에서 잘못된 거를 손대지 않고 무슨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으로 가서 또 뭐 단기 고용에서 해결되겠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한 일일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저는 뭐 문재인 정부가 실책이 크게 저도 세 가지로 듭니다. 하나는 또 세 가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방 후에 한미 일족 우리 자유진영에 속하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미 일보다도 북중러 쪽에 자꾸 발을 담그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미국이 패권을 다시 지금 찾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한국 보고 너희들 어디 편이냐 분명하게 아마 그 선택을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타이밍이 결단의 순간이 저는 곧 온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래서 북중러 쪽에 자꾸 발을 드는 거 큰 실책이다. 또 두 번째 실책은 관용 대신에 보복과 응징, 오만 이게 자꾸 커진다. 이번에 그 평양 선언도 일방적으로 국회 설득하려는 노력도 안 그러고 일방적으로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적폐청산이 너무 오래 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원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원하는 모래에 새겨서 그냥 흘러가게 놔두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서 잊지 말고 꼭 갚아라는데 지금은 원한을 바위에 새겨서 너무 적폐가 청산에 좀 오래 가는 게 우리 국론 분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두 가지, 두 번째고 또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거 하나 든다면 시장을 무시하는 겁니다. 시장이 자본주의 경제는 공짜 점심이 없어요. 공짜 점심이 없어요. 지난번에 없는 거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공짜, 비밀, 뭐 그 정답, 없잖아요. 공짜 점심이 없는데 자꾸 공짜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노조 여기도 시장 경제를 무시한 어떻게 보면 노조 보호 정책? 이게 우리 경제 전체에 굉장히 활력을 떨어뜨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국제적인 경제 위기가 지금 서서히 지금 보이잖아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멀리서 지금 파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이 파도가 우리나라로 올 때 이 시장을 무시하는 이 대책 갖고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고난의 행군이 저는 우리한테도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영글 선생님의 참 주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2부에서 이제 앞으로 닥칠 고난의 행군쯤 되면 현재 문정권이 설치는 문제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 될 거라 봅니다. 자,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